저는 이번 미얀마 2025 동향 리뷰를 맡은 국립부경대학교 문기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동향 리뷰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마 앞선 선생님들께서 이제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좀 발표를 하시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고 준비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발표를 조금 더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제가 강민지 선생님께 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발표 자료를 송부를 드렸고, 최근에 또 강민지 선생님께서 또 이제 미얀마를 더 갔다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현안에 맞는 혹은 또 현장에 좀 더 생생한 목소리 혹은 관찰하신 것들을 제 발표에 덧붙여 주실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미얀마의 어떤 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다루기보다는 이번에 작년에 결국 좀 가장 미얀마에서 크게 이제 뉴스화 되었고 또 많이 다뤄졌던 이제 이슈들인 결국 이제 재난, 미얀마 대지진이라는 것과 그리고 좀 선거,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은 이제 일상화된 위기 속 재난과 이제 선거 국면이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사실 뭐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에 이제 지금 미얀마에는 어떤 이 정치적 불안정, 뭐 무장 갈등, 경기 침체, 뭐 인도적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위기들이 어떤 뭐 단일한 사건이나 뭐 국면으로 완전히 환원되기보다는 이제 국민들 혹은 뭐 정권이라고 할까요? 이 일상적 삶의 조건으로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이제 구조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일상화된 위기라는 말을 제가 붙여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 3월에 있었던 이제 지진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를 뭐 중점으로 해서 한번 미얀마 2025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가 넣긴 했습니다. 지난 3년의 이 국가 리뷰를 조금 한번 제가 분석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뭐 저희 동남아시아에서 나온 국가 리뷰도 있고요. 뭐 아시안 서베이라든지 싱가포르의 그 사우스 이스트 에이션 어페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지난 한 3년, 4년간 이 쿠데타 이후의 미얀마의 상황은 이제 다층적이고 어떤 중첩된 내전의 어떤 공간, 이제 워스케이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얀마 자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 단위의 이 존재가 무너지고 있기보다는 이제 분절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능을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 미얀마 어떤 군부가 선거를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방식이 이제는 이 어떤 위기라든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배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라고 하는 국가를 바라볼 때 뭐 정상 국가에서 어떤 뭐 실패 국가로 뭐 이제 추락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고 이제 무력 분쟁, 비공식 경제 그리고 이제 외부 개입이 결합된 일상화된 이제 위기 국가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저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이제 기존의 대지진이 2025년 3월에 선 지진이 어떤 기존의 위기를 전환을 시켰는지 혹은 심화를 시켰는가 그리고 이런 재난 국면 속에서 진행된 2025년 선거는 정치적 전환을 향한 과정이었는지 혹은 위기 관리 방식의 재배치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두 핵심적 사건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종합해 볼 때 미얀마는 실패 국가인지 혹은 위기를 관리하며 작동하는 국가로서 어, 존재할 것인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얀마 지진에 이제 성금을 보내주시고는 했었습니다. 그 3월 28일 미얀마 중부 지역 만델레이와 사가잉, 뭐 네피도 일대를 규모 7.7의 지진이 강타를 했고요. 이 지역들은 이미 지난 3, 4년 동안, 4년 동안 내전과 뭐 병력 이동, 뭐 전력 부족, 뭐 식량 불안 등이 누적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강타함으로써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군부 집계로는 뭐 1,600명, 1,700명 정도의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는 뭐 3,400명, 뭐 약 대략 이 정도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국제사회의 추정을 보게 되면 뭐 최소 2,000명 이상, 뭐 일부 지역은 또 뭐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실 이 발표가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접근 제한, 이 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과 뭐 통신 차단, 분쟁으로 인한 미집계 등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수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난을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제 외부 사회로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 이후를 국가 재건과 어떤 회복의 계기라고 이제 프레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재건 포럼을 대외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어떤 담론을 내세우고 또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또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뭐 어떤 이런 대지진 이후에 지진 이후에 뭐 구조적인 개혁 뭐 혹은 이제 평화적인 뭐 휴전, 뭐 일시적인 이제 한시적 휴전을 발표를 하곤 했지만 뭐 이런 휴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통치 방식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서 이런 어떤 재난을 활용을 하고 또 인도적 위기를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의 피해에 있어서 이제 세계은행의 2025년 하반기 이 그 국가 모니터링 조사를 보면 당시에 이제 지진 피해를 입었던 기업 중 현재 당시 이제 2025년 하반기 추산으로 약 한 45% 정도만이 지진 이전 수준의 활동을 회복했다고 하고요. 제조업, 농업 그리고 뭐 물적 피해와 자금 부족으로 회복이 특히 이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적 가계 차원에 있어서는 이 소비가 약 2% 정도 감소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진앙 인근 지역에서는 이제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이 재난을 얼만큼 통제를 할 수 있는지가 결국 국가의 어떤 통치 능력이라든지 정당성을 보여주는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얀마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제 내전 뭐 이제 뭐 경제적인 제재 뒤에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뭐 노동력 부족 이런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재난은 위기를 전환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불안정을 더 복합화하고 고착화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취약성을 가시한 것으로 국가 단위 통치력과 정보 통제의 한계가 다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해 규모를 계속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치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서사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2025년 지금 그리고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선거는 이제 다수의 어떤 인원들을 동원을 해서 어떤 세를 과시하는 어떤 경쟁적 선거라기보다는 관리를 위한 선거라는 모습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난 뭐 1990년대 90년도에 있었던 이제 선거 그리고 2010년 그 이후 이제 2010년에 군부가 주도한 선거가 있었고 2015년, 2020년 이렇게 선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지난 선거들이 이제 군부 하에서 치러졌던 뭐 민정하에서 치러졌던 선거의 모습들을 보면 이 각 정당들이 얼만큼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이제 해외라든지 뭐 국내에서도 미얀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만큼 자신들의 세를 과시를 하는지 보여지게 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부가 정말 강력하게 이 선거를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선거를 밀어붙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1년 이제 2020년 선거 이후죠. 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사실 선거를 대비하는 어떤 아주 큰 제도적인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90년 이후에 2010년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2008년 뭐 헌법을 제정을 했고 2008년 헌법 내에 이제 양 상원 하원의 군부가 얼만큼 군인들을 선거 투표 없이 이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반면에 이번에는 여전히 똑같은 2008년의 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선거의 어떤 제도를 크게 차용을 해서 왔고요.
다만 선거법에 있어서 이제 정당을 등록할 때 이거를 강화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의 당원 뭐이 있어야 정당에 등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이제 정당 등록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선거법 등록법을 이제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달라진 것을 뭐 특이하게 본다고 하면 이제 전자투표기를 도입을 해서 뭐 이것을 이제 실시를 하는 게 지난 선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선거 국면에 대해서 이제 제가 12월 5일 요까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선거는 지금 12월 28일 날 이제 1단계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군부는 3단계로 선거를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 3단계는 이제 1월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총 한 330개의 타운십이 있다고 이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타운십은 이제 265개입니다. 3단계에 거쳐서 265개의 타운십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이 중에서 약 20% 정도인 65개의 타운십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또 혹은 이제 빌리지 워드 트랙트 수준에서는 2,900개의 이제 이 빌리지들이 빠지면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선거를 어떻게 보면 전국적 선거가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1단계 이제 선거 결과는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됐고 2단계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1단계 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약 25.13%라고 이제 군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에 이제 투표율이 약 70% 정도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 선거에 대한 이제 침묵적 거부 혹은 이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선거의 어떤 양상을 보았을 때 당연히 군부가 지지하고 있는 군부 프록시 파티라고 할 수 있는 통합 단결 발전당 USDP가 지금 아주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하원 100석 중에서 2단계에서는요. 100석 중에서 86석을 확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자동으로 이제 헌법상 25%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수치들을 포함을 한다면 당연히 2010년 선거의 결과처럼 군부가 지지하고 있는 군부의 어떤 프록시 정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의 이번 2025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재난이 중첩된 조건 속에서 이제 추진된 선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앞서 낮은 투표율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유권자의 이동과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한했고 또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약된 정치적 환경과 맞물려서 선거의 기본적 조건을 크게 약화시킨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이 선거 기준과는 상당히 이 구조적인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5년 9월에 발표한 이제 안프레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의 어떤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적 선거가 아니고 실질적 경쟁 정당이 없으며 예를 들면 이제 뭐 NLD 같은 정당은 이제 선거 정당 등록을 거부를 했죠. 그리고 이 선거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군부는 지난 4년 동안 충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0년 선거 이후에 나왔던 어떤 그 쿼시 시빌리언 가버먼트 그러니까 준민간 정부가 나오게 된다면 이 준민간 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통치 어떤 선거의 연속성을 보장해 나갈지가 아마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 선거라고 보고는 보통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환의 계기가 아니라 관리된 선거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평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프레를 비롯한 국제 독립 선거 감시 기관들은 2025년 선거를 정치적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기보다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 통치 질서를 관리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을 사실 저는 그 국제사회의 어떤 보도에 따른 서사와 미얀마의 어떤 관영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의 어떤 이 서사들을 조금 한번 표로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제사회 한쪽 서사는 정당성이 결여된 관리된 선거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관영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임을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어떤 핵심적인 초점이라고 하면 국제사회 서사에서는 반대 정당, 뭐 NLD와 같은 반대 정당들이 배제가 되고 강제로 이 선거에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있으며 이제 권력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이제 선거가 있다고 하면 군부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지 질서 정연하게 투표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전한 참여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의 어떤 결과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범위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뭐 이제 국제사회 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타운십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 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군부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어떤 내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이후의 회복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이 지역을 배제한 어떤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선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보호법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군부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PPP 인민 선도당이라고 할까요? People's Pioneer Party가 이제 선거에 나왔는데 이 당의 대표가 최근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되면서 군부에 의해서 구속이 되면서 지금 이 선거에 대해 뭐 외부 기관과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보호법을 한쪽에서는 이제 억압적인 장치다, 한쪽에서는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 뭐 아세안을 포함해서 여러 이 국제사회의 관찰자들은 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전환은 불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얀마 이제 군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잠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보게 되면 미얀마의 경제 역시 이제 2025년에 이 월드뱅크의 어떤 이 경제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급격한 붕괴라기보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회복 없는 안정, 붕괴 없는 위기의 어떤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5년 이제 미얀마 성장률이 약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2026년 7년 회계 연도의 이제 성장률 추정치를 보게 되면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3%, 아시아 개발은행 ADB 같은 경우는 2%, IMF 같은 경우는 3%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 이후에 어떤 이런 재건에 대한 수요가 이 국가의 어떤 단기적인 중기적인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약간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라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뭐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어떤 이런 어떤 작용과 반작용의 논리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위기 이후에 어떤 제한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내전의 장기화라든지 뭐 국제 제재, 뭐 자본 유출, 뭐 생산 기반 약화 뭐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내재화된 조건 하에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진 이후에 어떤 이 회복의 불균등성, 약 한 45% 정도만이 지진 이전 수로 수준으로 활동을 회복을 했고 제조 농업, 뭐 자본 집약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회복이 더디다. 그리고 이 회복이 전체 경제의 어떤 정상화를 사실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의 경제가 이제 뭐 국경 지역이라든지 뭐 어떤 비공식적인 경제 체제 한국과 그리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경제 상황의 정상화를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이고 이제 비대칭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재건 수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2026년 7년 회계연도에 약 한 3% 수준의 성장 반등이 강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블랙리스트 국가로 이제 등록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이제 블랙리스트 국가로 등록이 되면서 뭐 북한과 이란과 함께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이 블랙리스트 국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이나 이란처럼 전면적인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수준의 어떤 제재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말을 하자면 뭐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거래 점검이 요구되는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국가와 어떤 거래를 할 때 모니터링 빈도 및 강도를 강화해야 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 그리고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하고 검토를 요구하는 조치인데요. 사실 이러한 것이 고위험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 제재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미얀마의 어떤 자체적인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를 대응하는 뭐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국가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언짢아하고요. 그다음에 25년 기준으로 이제 미얀마는 40개 공고 사항 중 26개 항목에서 이제 대부분 준수의 평가를 받았는데 왜 이 아직까지 이제 블랙리스트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 관계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보게 되면 이제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이제 선택적 관여를 하는 외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방 국가들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는 서구 국가에서는 아세안을 포함해서 이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제재를 유지하고 성과와 결과를 이제 불인정하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 뭐 러시아, 뭐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미얀마의 어떤 이 정치적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군부의 이 선거 준비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2025년 선거에 있어서도 국제선거감시단이 이제 도착을 해서 이렇게 네피도에서 이 정치인들을 만나는 모습인데 보게 되면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니카라과 등 이제 비서방 국가이자 미얀마의 우호적인 국가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들은 어떻게 군부의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질서 정연한 투표다,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또 평화로운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데서 군부의 어떤 기술적, 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선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뭐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실패 국가도 뭐 어떤 정상 국가도 아닌 위기를 관리를 하면서 작동하는 어떤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이제 어떤 운영의 핵심 목표는 회복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요. 사실 군부가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내전 상황 등을 보고 뭐 분절화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어떤 실패 국가라고 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뭐 설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실패 국가라고 하는 이 단일 범주로 현재 미얀마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은 또 이 정상 국가로서의 회복 경로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미얀마가 현재 처한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 이 국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딱 키니까 바로 끝내버리시. 예, 그러면 그 부산 외대 강민지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부산의대 아세안연구원 강민지입니다. 아마 문경 교수님께서 좀 더 빨리 저에게 자료를 주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이 선거가 12월 28일 날 열리면서 아마 되게 짧은 2025년 3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넣어서 페이퍼를 작성하셔야 될 거였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 작성하지 못하시고 일단은 발표 자료를 먼저 저에게 주셨을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어려운 복잡한 시기에 그 미얀마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그 매우 시의적절하고 어떤 그 탁월한 분석을 해주신 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 그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가 흔히 미얀마를 바라볼 때 어떤 사용하는 실패 국가라는 프레임을 가감히 탈피했다는 점인데요. 대신 교수님께서는 그 미얀마를 위기를 관리하며 최소한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국가로 재정의 하셨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발생했던 대지진과 그다음에 연말 연시에 걸친 그 선거 국면을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현 체제가 통치 질서를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생존을 도모하는 그 일관된 통치 기술의 발현으로 해석하신 점은 그 어떤 미얀마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제시하셨던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논의를 더 확장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과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25년 3월 대지진과 이에 대한 그 대응 과정입니다. 그 문경 교수님께서는 이제 군부가 지진을 어떤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실제로는 그 피해 기업의 45%만이 회복하는 등 실제로는 이제 회복의 불균등성이 나타났음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교수님 분석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게 어떤 단순한 행정력의 한계가 아니라 의도된 전략적 선별일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통치력이 이제 확실히 미치는 어떤 핵심 지역과 그리고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인프라 복구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이는 국가가 국민 전체의 어떤 보호자가 되기보다는 체제 생존에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어떤 관리자로서의 성격을 드러낸 사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56개의 타운십의 투표 제외 등을 들어서 이제 이번 선거를 어떤 정치적 전환이 아니라 사실 관리된 절차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사실상 어떤 통치 영역의 현실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들이 명목상으로라도 사실 전국적인 통합을 연출하려 했었다면 2025년의 선거는 그 실효 지배하지 못하는 영토를 가감히 배제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어떤 통치 가능한 영역만으로서 그 국가의 범위를 재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그 제도권 미얀마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역을 공식적으로 분리하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그 경제와 대외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주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현재의 이런 상황을 회복 없는 안정, 그다음에 붕괴 없는 위기로 명명을 하시면서 대외적으로는 그 전자투표기 도입 등을 통해서 기술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이 분석은 사실 정권의 생존 코드를 좀 정확히 꿰뚫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성장보다는 체제 유지 비용 조달이라는 방어적 생존 경제 모델이 정착되었고, 그다음 외교적으로는 어떤 가치 논쟁을 피하면서 대신 그 행정적 관리 능력을 부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입을 기능적 협력으로 제한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어쨌든 참 쉽지 않은 2025년도였을 텐데, 굉장히 그 탄탄한 거시적 분석을 통해서 그 2025년에 그 미얀마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가지 조금 더해서 이 논의가 좀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사회적 회복력에 대한 좀 미시적 분석의 필요성 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주로 군부와 국가의 입장에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통제하는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분석인 거는 맞는데요. 다만 어떤 이런 선별적 관리와 그다음에 제도적 배제 속에서도 그 미얀마 시민사회나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적응하고
있을 겁니다. 국가가 사실 방기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그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자생적인 어떤 질서나 네트워크가 군부의 통치 방식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충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신다면 어떤 그 아래로부터의 역동성을 이제 추가로 조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작동하는 국가라는 태제 자체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국 변수의 구체화에 대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에서 대외 관계를 다루시면서 어떤 그 중국의 실용적 관여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025년 사실 미얀마가 재난 복구와 그다음에 이 선거 과정, 그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투표기 도입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에서 이런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컸을 거라고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그 중국의 그 디지털 권위주의 모델이 그 미얀마의 어떤 그 군부의 기술적 통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은 기술적 표준을 제공했는지 이런 분석들을 조금 추가하시거나 보완하신다면 아마 미얀마 체제 변화를 그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조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이렇게 굉장히 탄탄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정도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게 지난해를 돌아보는 이 발표다 보니까 이후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배제된 지역에 대한 구조적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선거에서 56개의 타운십이 그 제도적으로 제외된 현상을 그 통치 영역의 현실화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제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 미얀마라는 국가가 어떤 이원화된 통치 구조로 고착화되는 어떤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그 방어적 경제 모델의 지속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2025년 성장보다는 어떤 안정을 택한 경제 운용 방식이 그 체제 생존에는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미얀마가.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델이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22년 리뷰를 통해서 발견하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대외 전략의 이제 대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그 시사점에 대해서 뭐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미얀마 정부가 어떤 기능적 협력을 체제 정당화의 수단으로 그 활용한다는 분석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국과 같은 공여국 입장에서 그 기존의 인도적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불균등한 회복을 강화할 우려는 없을지, 그다음에 2025년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원 방식의 함정이 있다면 무엇일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갑작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대답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시면 이후 아마 원고를 그러니까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어쨌든 2025년 그 정부가 전국적 통합이나 어떤 그 고도 성장이라는 이상을 내려놓고 통치 가능한 어쨌든 영역의 그 요새화와 그다음에 자원의 선별적 배분이라는 그 생존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발표여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사실 자주 있는 질문인데 발표자 자신이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자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재난을 뭐 위기와 재난을 관리한다, 뭐 관리하면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셨는데 사실 그 훌륭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으나 토론자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라는 게 원래 위기를 관리하면서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작동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 가능성, 뭐 이게 무엇이겠냐라고 뭐 깊이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문경 선생님 뭐 완성하시면서 당연히 그 파트를 이제 결론에 넣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면 일단 받고 토론자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네. 재밌게 들었고요. 투표 어떻게 돼가는지 업데이트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200개가 조금 넘는 타운십을 지금 선거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 선거구들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면 이 미얀마가 자기 통치 영역을 새로 리어레인지먼트 했다고 보이는데 어떤 대상으로 앞으로 통치를 해갈 것인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거 지역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민족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에스닉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선거구의 성격이 정리가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군부가 미얀마를 어떻게 통치할지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많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사실 뭐 제가 정말 그 부족한 발표 원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어 처음에 이제 강민수님 토론 들으면서 정말 의미 있게 잘 해석해 주셨다. 꿈보단 해몽 같은 이 토론을 해주셨고요. 근데 집어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집어주셨던 이제 뭐 자체적인 사회적 회복력, 어떤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이 나름의 이 자생적인 회복력은 어떤가? 그리고 또 뭐 중국 변수의 구체화라든지 사실 이 여러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 또 이 방어적 경제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생존적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질문 주셨는데요. 뭐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고 뭐 이제 사실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할 때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미시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이제 변을 드리자면 정보적인 어떤 제가 접근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이 분명히 있는 것도 뭐 인정을 사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등한시했던 부분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제 인상에서는 이제 2024년 이제 8월에 7월에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는 갈 수 있었던 지역이 사실 양곤이기도 하고 당시 현지 조사를 할 때 저희 어떤 이 활동 범위도 워낙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사관 초청 행사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알기에는 이제 시민사회를 만나는 것이라든지 혹은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번에 이제 최근에 또 미얀마를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조금 있다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강민지 선생님께 조금 어떻게 이런 이제 미시적 회복력에 대한 좀 미시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제가 오히려 또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뭐 중국 변수, 뭐 디지털 권위주의라든지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뭐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과의 어떤 이 뭐 정치적인 뭐 제도적인 부분, 뭐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끼리 어떤 학습을 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단들이 뭐 중국과 뭐 러시아 등등을 수도 없이 이제 드나들면서 그리고 그쪽의 어떤 대표단들이 이제 미얀마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하면서 사실 이들이 어떤 기술적인 혹은 또 혹은 제도적인 이 권위주의 관리 방식은 충분히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조금 이런 이제 선거라든지 사실 제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 좀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어떤 큰 양상이 아마 선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 어떤 뭐 국방비 지원 뭐 혹은 무기 구매와 같은 것들로 이제 군부의 어떤 직접적인 뭐 활동이랄까요? 행위로서 많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군부가 관리하고 혹은 통치를 한다고 뭐 하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로 왔을 때는 사실 이게 처음 드러난 것이 이제 선거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요 부분은 이 선거가 조금 더 마무리되면 조금 더 어떠한 이 절차와 과정들이 기존의 어떤 미얀마의 선거와 조금 더 달랐는지를 보면서 한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진 선생님께서 주신 게 260개의 선거구
260개 선거구의 이제 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 선거구의 뭐 어떤 각각적 개별적인 특징을 뭐 분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뭐 지도를 그려봤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선거구들은 지금까지 이제 선정이 된 어떤,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그리고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통된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 세부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종족적이나 민족적이라든지 뭐 이런 특징들은 뭐 지금은 제가 뭐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위 말하는 변경 지역,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배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작년에 내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그 워스케이프가 이제 확산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까친이나 샨, 그리고 뭐 라카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저항 세력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의 관점에서 저항 세력입니다. 뭐 그들을 뭐 이렇게 무장 단체로 그냥 제가 뭐 비하한다기보다는, 이 저항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저항 세력이 통치 행위자로 전환이 될 때 해당 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던 것들이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이제 이거 뭐 군부의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아라칸 군대라든지 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여전히 여기에는 준 국가적인 행위자들이 강력하게 자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자주 드나들고 있는 이제 뭐 메솥 인근의 어떤 카렌주만 하더라도, 뭐 카렌 민족연합과 혹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밑에 이제 무장 단체가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역에서는 뭐 선거를 치르기는 당연히 이제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유경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예, 맞습니다. 그,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뱉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옵저버도 사실 파견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공인이라고 해야죠. 뭐 이제 인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편 뭐 아까 필리핀의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리핀이 지금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그 5개항 합의 이행을 재가동하려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뭐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제 연합체적 특징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합의라고 할까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맞다고 보이고, 물론 아세안을 더 이제 연구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5년 동안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인근의 뭐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은 오히려 미얀마의 군부를 지지하고 인준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어떤 트랙으로 나누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 자체는 당연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제 그냥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미얀마에도 군부로 접촉을 한다거나 미얀마의 어떤 이 선거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어, 그리고 김희숙 선생님께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소수 정당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 군부에게 유리하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실 2010년 선거 이후에 2015년 선거를 이전에 선거 제도의 틀로서 그대로 가져갔었고 그 가져갔던 선거에서 이제 USDP가 통합 단결 발전단이 대패를 함으로써 사실 이 정치적인 어떤 우세가 NLD로 전부 다 넘어가게 돼버렸죠. 당시에 선거 제도를 이제 만들매 있어서 이 소수 정당들, 그러니까 소수민족 정당들 역시 사실 이 선거 제도에 어떻게 보면 단순 다수 득표제의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연립형 정부 혹은 소위 말하는 영방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수 정당들이 사실은 선거에 득표를 해서 국회에 입성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마련하는 장치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NLD, 여전히 NLD가 존재를 하고 뭐 앙산 수치 이후에 어떤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선거의 결과를 당연히 뒤집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 다수당 하나가 의회를 점령할 수 없게끔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는 뭐 지금도 당연히 군부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소수 정당에게는 당신네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 어떤 미끼를 줌으로써 연립 정부를 꾸리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시도 그리고 그거를 깔아두려는 뭐 포석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예, 이경호 선생님 좀 초조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 당연히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냥 엉뚱하게 12월 28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1월 25일에 3차를 하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리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게 2025 리뷰에 들어가야 되냐, 2026 리뷰에 들어가야 되냐, 뭐 굉장히 영리한 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하실 때 선거를 중심으로 그 분석을 하는데 선거가 진행 중이니까 사실 선거가 진행 중이면 이런 식의 가능성이 어떤 식의 결과로 나타났다까지를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진행 중이니 그게 사실 열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아마 심증은 간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